부산의 중학교에서 애기무당과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벌써 10여 년 전의 일이다. 지금은 대전에서 살고 있지만 사실 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부산에서 나왔다. 부산 사는 사람들은 알 테지만 부산이라고 다 바닷가가 아니다. 오히려 언덕이나 산이 많은데 내가 다니던 중학교도 언덕 위에 있는 등교가 몹시 빡센 그런 곳이었다고 기억한다. 1학년 때 우리 반에는 전교에서 유명한 왕따 여자애가 하나 있었다. 말이 왕따지 사실 아무도 그 애를 괴롭히지 않았다. 아니, 말조차 걸지 않았으니 왕따가 맞는 것 같긴 하다. 키가 작아서 초등학생처럼 보인 그 아이는 마른 편인데다가 피부도 하얗고 눈도 커서 예뻤다. 들리는 말로는 부모님은 계시지 않고 친할머니와 남동생 이렇게 셋이서 산다고 했지만 그게 그 아이가 왕따 당하는 이유는 아니었다. 본명을 쓸 수는 없으니 그 아이를 나리라고 가명으로 부를까 한다. 여하튼 나리가 왕따를 당하는 이유는 그 애가 소녀가장이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 애와 같은 초등학교를 나온 애들의 입소문을 통해 1학년 학기 초부터 삽 시간에 전 학년에 다 퍼진 소문은 나리가 귀신을 본다는 거였다. 실제로 나리랑 친구인 애도 없었고 대화를 나누던 애들도 없었기에 나리에게 진짜 귀신을 보냐고 물어본 애는 적었다. 다만 그런 소문이 도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나리가 같이 사는 친할머니가 학교 근처 동에서 알아주는 무당이었다는 데 있었다. 그 동네 뒷산에는 절이 있었다. 깊은 산속 암자 같은 곳은 난이고 사설 유치원까지 있는 곳이었는데 그 절 주인이 그 할머니라는 소문이었다. 그러한 소문 때문인지 나리는 다른 애들과 같이 지내지 않았다. 쉬는 시간에도 혼자 있었고 점심시간에는 도서관에서 책만 읽다가 수업 시작 전에 들어왔다. 그걸 내가 아는 이유는 내가 독서감상부라 도서관에 가끔 가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나는 아주 가끔 나리에게 말을 걸 수 있는 기회 같은 게 생기기도 했다. 그래서 그나마 우리 반에서 나리랑 대화하는 애는 나 하나 정도라는 이야기가 생겼다. 내가 나눈 대화는 책 반납 날짜라든지 아직 다음 권이 나오지 않은 책의 발간에 대한 것뿐이었는데 이상하게 반에서는 나리랑 내가 친구라는 시기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6월 어느 날 점심시간에 우리 반의 고학년 누나 셋이 찾아왔다. 사실 중학교만 되더라도 선배에게 잘못 지키면 호되게 당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교실 안은 갑자기 온 선배들로 분위기가 싸해졌다. 그러거나 말거나 추위에 떠는 고양이 마냥 서로 붙어서 다가온 누나들이 교실을 두리번거리다가 창가에 앉은 애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너희 반의 나리라는 애는 누구니? 독서실에 가고 없다고 하자 선배들은 난감해하는 표정이었다. 그중 가운데 있는 창백한 얼굴의 마른 선배는 금방 눈물이라도 흘릴 것 같은 분위기라 다들 의아하게 생각했다. 혹시 선배가 나리에게 해코지하려는 건 아닌가 싶어서 긴장한 것도 있었다. 얘가 나리랑 친해요. 같은 반에서 대화도 별로 안 해봤던 여자애가 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친한 거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이미 선배들은 내게 다가온 뒤였다. 나리랑 상담 좀 할 수 있을까? 중요한 일이라서 그런데. 친구 아닌데라는 말은 쏙 들어갔다. 창백한 얼굴에 선배가 눈물을 글썽거렸다. 같이 온 다른 선배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 그냥 보기에도 덜덜 떨고 있었다.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심각하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일단 내가 어떻게 말할 상황은 아니어서 나는 선배들을 데리고 독서실로 갔다. 우리 학교 독서실은 교실과 달리 별관 2층에 지어져 있었다. 음악실이나 미술실 등이 있는 건물이었고 예체능 수업이 아니라면 굳이 다닐 필요가 없는 곳이라 돌아다니는 학생들은 적었다. 독서실이 있는 2층 계단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이빨로 유리를 긁는 것 같은 소리였다. 공사라도 하는 걸까 대수롭지 않게 계단을 올라가는데 등 뒤에서 기이한 신음소리가 나더니 선배가 계단 위에 주저앉았다. 진짜 다리에 힘이 풀린 것처럼 사람이 그렇게 푹 주저앉을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선배의 입에서 신음소리 같은 게 계속 흘러나왔다. 너 왜 그래? 영문도 모르고 나도 그 선배를 부축했다. 겁에 질려서 패닉에 빠진 것 같던 선배는 정신을 차린 듯 곧 일어났다. 그렇지만 아까보다 안색도 시퍼런데다 식은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이상한 일에 휘말린 것 같아서 나는 서둘러서 앞장서서 도서관으로 향했다. 그런데 분명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어야 할 나리가 도서관 앞 복도에 나와 있었다. 평소처럼 멍하니 나사 하나 빠진 것 같던 얼굴은 어디로 가고 양미간을 치켜뜨고 원수라도 보는 것처럼 눈을 흘기는데 온통 흰자만 보이는 무서운 얼굴이었다.
초등학생만 한 조그만 여자애가 화나봤자 얼마나 무섭겠냐만. 그건 화를 내고 안 내고의 모습이 아니었다. 이상하게 나리 얼굴을 보자마자 다리가 풀려서 나는 복도에 주저앉았다. 문제는 나뿐만 아니라 그 창백한 선배도 같이 주저앉은 거다. 우리가 주저앉은 것을 본 나리가 갑자기 성큼성큼 다가왔다. 귀신처럼 무서운 얼굴인데도 이상하게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바로 등 뒤에서 또다시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도 아까보다 훨씬 가까운 것도 모자라등 뒤에서 누가 철판을 날카로운 걸로 긁는 것 같은 소리였다. 난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힘이 풀렸다. 선배가 등 뒤에서 갑자기 엎드리면서 엉엉 울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그 선배 친구들도 소리가 들리는 듯 아무 말도 못하고 사시나무처럼 벌벌 떨었다. 머리카락 끝까지 소름이 돋는 것처럼 예민해져서 나는 숨도 못 쉬고 그저 나리 눈만 바라봤다. 흰 저위를 희번덕하게 뜬 나리가 갑자기 째진 듯 평소보다 훨씬 높은 톤으로 외쳤다. 무슨 애기 같은 목소리였는데 처음 듣는 목소리가 쩌렁쩌렁하니 호통 같았다. 근데 나리가 호통을 치니까 등 뒤에서 들리던 가가각 소리가 갑자기 또 끊기는 거다. 창밖에서 애들 떠드는 소리와 점심시간에 축구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데 이상하게 우리 있는 복도는 조용해서 복도 밖이 전혀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다. 애기 목소리로 호통을 친 나리가 갑자기 다가와서는 품에서 이상한 청 같은 것을 꺼내더니 복도를 가로질러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러고는 날 보지도 않고 그대로 휙 가로질러서는 나리를 찾아왔던 그 창백한 선배에게 다가가는 것이다. 그건 못 먹어 이년아. 누가 먹게 할 것 같으니. 사지가 찢겨야 정신을 차리지. 어린 애들이 재롱 피운다고 막 목소리 높여서 애교 피우는 그런 목소리로 말하는데 소름이 쫙 돋았다. 그래도 이상한 건 나리가 날 지나가니까 꼼짝도 못할 것 같던 몸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다. 대신 심장이 막 터질 것처럼 뛰고 진짜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데 이상하게 피부는 꽁꽁 언 것처럼 차갑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꼭 목덜미에 얼음 하나 얹은 것처럼 싸한데 주제의 남자라고 호기심이 앞서서 나는 멍청하게 뒤를 돌아봤다. 나리가 등을 돌리고 서 있는데 그 너머로 주저앉아서 선배가 울고 있었다. 무서워서 그런 건지 펑펑 우는 선배를 선배 친구들이 붙잡고 있었다. 선배 친구들도 이 상황이 기가 막히고 무서운지 울지는 않았지만 덜덜 떨고 방언 터진 것처럼 이게 뭐야 뭐야 짜증 나 이거 뭐야 이 소리만 반복할 뿐 나리한테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것 같았다. 꽤 오랫동안 선배를 노려보던 나리가 꺼냈던 흰 천으로 갑자기 선배 왼쪽 손목을 감기 시작했다. 선배는 울면서도 이게 뭐야 하고 저항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찢어지게 비명을 질렀다. 놀라서 바라보니 분명 희던 천이 선배 손목을 감자마자 갑자기 누렇게 색이 변하는 거 아닌가. 무슨 먹물 떨어진 것처럼 점점 변하는 걸 보고는 나리가 뜬금없이 독한 년, 또 죽어야 정신을 차리지. 이러고는 누렇게 물든 천을 열심히 선배의 팔에 휘감았다. 선배는 엉엉 울고 선배 친구들과 나는 영문도 모르고 미치겠다. 이거 뭐냐. 무서워서 죽겠다. 이러고 떨고 있으려니 나리가 고개를 획 돌리고 나를 바라봤다. 너도 들었지? 뭘 들어? 귀신 오는 소리 들었잖아. 2년 죽고 나면 너 데리고 가겠네. 무슨 말인지 뜻은 몰랐는데 무서운 건 알았다. 아까 그 가가각 거리는 소리를 말하는 건가 하고 고개를 끄덕거렸더니 나리가 울고 있던 선배에게 말했다. 그러길래 그걸 왜 건드려?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더 무섭다더니 사당을 망가뜨리면 어쩌니. 이제 너 다 죽었다. 선배는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엎드려서 엉엉 울더니 2살이나 어린 날이 발을 잡고 살려달라고 몇 번이고 말했다. 그동안 선배 팔에 휘감겨 있던 천은 점점 더 누렇게 말라가더니 거의 갈색에 가까워졌다. 나도 그 소리만 듣지 않았다면 그냥 미신이겠거니 하고 나리가 했던 말을 무시하겠는데 소리를 듣고 나니 언제 그 이상한 소리가 또 들릴지 몰라서 미칠 것 같았다. 해지면 또 올 거야. 오늘 밤에 상 치르기 싫으면 너 우리 할머니 좀 만나야겠다. 그 말을 끝으로 나리는 뒤도 안 돌아보고 다시 독서실로 갔다. 나는 거의 실신할 것처럼 우는 선배를 부축해서 다시 교실로 돌아갔다.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점심시간이 끝났지만 하교할 때까지 나는 아무 생각도 못하고 수업도 듣는 둥 마는 둥 그냥 교실 내 자리에 앉아서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나리와 같은 반이라서 그런 건지 뭔지 이상하게 수업을 듣는 동안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혹시 내가 착각한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봤지만 점심시간 이후로 이상하게 인상을 구기고 가끔 허공에 대고 중얼거리는 나리 모습을 보니 착각이라는 생각은 일찌감치 접어야 했다. 수업이 끝나고 나는 일단 엄마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다. 그 당시 휴대폰이 좀 대중화되긴 했었지만 난 아직 폰이 없었다. 교무실 옆에 있는 공중전화로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서 늦게 간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전화를 받고 내 목소리를 듣자마자 내가 용건을 말하기도 전에 먼저 엄하게 말했다. 일단 거기 가서 할머니 말씀대로 다 해. 일 다 끝나면 아버지가 데리러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해. 엄마도 이 상황을 알고 있다는 말이었다. 그게 신기해서 어떻게 알았는지 물어봤지만 엄마 대답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 하나뿐이었다. 그렇게 학교가 끝나자 선배가 다시 우리 교실로 왔다. 이번에는 선배 혼자뿐이었다. 그 친구들은 무서워서 같이 오지 않았다고 했다. 엄마랑 아빠가 이따 온다고 말 들으래서. 선배도 나와 마찬가지로 이미 부모님이 상황을 알고 있는 상태였다. 점심시간 끝나고 수업 내내 울었는지 선배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이제는 거의 검게 변한 천이 무서워서 나는 되도록 천에 시선을 두지 않았다. 학교 시간이 되자 나리가 나와 선배를 불러서 자기 집으로 가자고 했다. 할머니에게 다 말해놨다고 하는 목소리가 평소랑 똑같아서 안심이 됐다. 나리 집은 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걸어서 10분도 안 될 것 같은 곳이었다. 다만 학교 뒤쪽으로 난 처음 가본 골목이었다. 골목마다 크고 작은 집이 이어져 있었는데 집마다 대나무에 비치볼이나 색색의 천이 매달려 있었다. 어떤 곳은 먼지가 잔뜩 낀 부천이 모신 날이 적힌 불 꺼진 연등이 쌍으로 달려 있었는데 거기가 나리 집이었다.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나리는 대문 안으로 들어가서는 우리를 집 안으로 부르지 않았다. 나리가 없이 선배와 나만 서 있으려니 무서워서 죽을 것 같았다. 어디서 다시 가가각 소리가 들리는 것은 아닌가 하고 걱정이었다. 그러나 나리는 바로 돌아왔다. 작은 플라스틱 대야 같은 것을 가지고 온 나리가 신발을 벗으라고 했다. 선배와 나는 부모님에게 들은 것도 있고 해서 우물쭈물 양발까지 다 벗고 맨발이 되었다. 우리가 맨발이 된 것을 확인한 나리가 대야에서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것을 꺼냈다. 식칼이었다. 시퍼렇게 날이 선식칼 2개를 꺼내더니 나리가 칼등 쪽을 향해서 입에 물라고 했다. 무는 동안에는 아무 말도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눈에 불길이 있는 것처럼 무섭게 노려보고 있었다. 선배와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하라는 대로 칼을 입에 물었다. 쇠 맛인지 피 맛인지 이상한 맛이 났다. 이제부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나 따라서 와. 선배가 앞서서 걸어갔다. 겁에 질린 듯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는데 나리가 대야에 담겨있던 흰모래 같은 것을 한 줌 쥐고 나와 선배 발에 뿌렸다. 따갑고 아픈 것이 굵은 소금이었다. 맨발에 닿는 소금 알갱이가 굵었지만 무서워서 그런지 아픈 줄도 몰랐다. 그리고 다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등 뒤에서였다. 그뿐만 아니었다. 우리가 넘어간 대문에서 철컹철컹하고 뭔가가 쥐고 대문을 흔드는 소리가 났다. 쇳소리가 무서워서 등줄기에 다시 소름이 돋았다. 누가 머리채를 잡아챌 것 같아서 미칠 것 같았다. 나리의 얼굴이 마치 미친 것처럼 급격하게 일그러지더니 예의 또 그 이상한 애기 목소리를 내며 소금을 바닥에 뿌려댔다. 너 먹을 거 없다. 당장 물러나라. 그에 맞춰서 철컹거리는 소리가 더 심하게 들렸다. 도무지 잘못 들은 것 같지가 않아서 뒤를 돌아보려니 나리가 획하니 다가와 째진 목소리로 돌아보지 마. 하고 고함을 질렀다. 붉게 충혈된 눈이 일그러진 데다 흰자도 충혈되어 온 눈이 다 새빨갛게 보였다. 이상하게 나리 목소리를 듣자 내 몸이 아닌 것처럼 돌아가던 고개가 다시 바로 돌아갔다. 열 발자국도 안 될 것 같던 마당을 간신히 가로질러 나와 선배는 나리를 따라 나리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희미하게 향 냄새가 나는 집 안에 들어오자마자 작은 황금색 부처님이 있는 큰 방이 보였다. 부처님 주변에는 꽃과 초록 꾸며져 있었다. 작은 부처님 옆에는 더 작은 부처님도 있었는데 그 뒤로 현란한 색의 부처님 그림도 벽을 도배하다시피 그려져 있었다. 방에 들어간 후에야 나리가 입에 물고 있던 칼을 뱉으라고 했다. 선배는 얼마나 억세게 물고 있었는지 입 주변이 온통 뻘겋게 문드러져 있었다. 그 사이 울었는지 눈이 시뻘건 선배와 내 앞에 곱게 한복을 입은 할머니 한 분이 서 있었다. 이마 위로 넘긴 쪽집 머리에 눈썹 문신을 했는지 눈썹이 치켜 올라간 할머니였다.
다리가 후들거려 엉거주춤 선 우리를 바라보던 할머니가 나와 선배를 끌고는 부처님 모신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라. 너희 둘은 이제 연화대 아래 숨어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있어야 한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도 절대 나오면 안 되고 누가 너희 이름을 불러도 대답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할머니 말에 난 무서워서 죽을 것 같았다. 즉 할머니 말은 내가 혼자 있어야 한다는 말이었다. 내가 너희를 부를 때는 직접 문을 열고 너희를 꺼낼 거니 너희는 걱정 말고 안에 있거라. 그리고 너. 나리 할머니는 나리보다 무서웠다. 눈을 획 치켜 뜬 할머니가 덜덜 떠는 선배를 가리켰다. 너는 그 안에서 내가 지은 잘못을 빌고 귀신이 좋은 곳으로 가기를 빌어라. 진심으로 빌지 않으면 쫓아내도 다시 돌아올 것이야. 내 목숨이 달렸으니 너 하는 대로 목숨을 보전할 수 있는 거야. 내게 말할 때보다 훨씬 무서운 목소리였다. 간신히 방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문 활짝 열고 소변을 본 직후 나와 선배는 각자 다른 나리 할머니가 법당 아래 연화대라고 말한 길고 낮은 수납식 창고에 각각 들어가게 되었다. 창고 안은 좁고 컴컴했다. 네모난 상자 안 같은 데 곳은 5월인데도 부산은 여름처럼 더웠다. 발치에 닿는 물건들은 대부분 북이나 장구 혹은 초가 들어있는 상자들 같았다. 다행히 구석에 방석 같은 것이 쌓여 있어서 나는 그곳에 쪼그리고 앉았다. 덥긴 했지만 이상하게 공기가 부족한 것 같지는 않았다. 쪼그리고 앉아 있으려니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다. 문 너머로 들리는 사람들 목소리가 점차 늘기 시작했다. 우리가 올 때는 분명히 할머니와 나리뿐이었는데 아저씨 목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아줌마 목소리가 하나둘씩 늘었다. 무슨 굿을 준비하는 것처럼. 여기에 상을 놔둘까요? 여기에 방석을 놓을까요? 떡은 바로 찔게요. 이런 대화가 오갔다. 1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대화는 계속될 뿐. 도무지 뭐가 시작하는 것은 느껴지지 않아서 나는 어느새 쪼그리고 앉아 잠이 들었다. 잠에서 깬 이유는 밖에서 들리는 이상한 징소리 때문이었다. 징소리와 더불어 북소리도 같이 들렸는데 피부에서 그 울림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웠다. 나리 할머니라고 생각되는 할머니 목소리가 이상한 노래 가사 같은 말을 웅얼거리고 있었다. 나무 문에 가로막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짧은 지식으로나마 굿을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은 했다. 더 무서워진 마음에 나는 웅크리고 무릎을 끌어안았다. 소변은 보고 와서 그런지 마렵지 않았지만 뱃속이 뒤틀리는 것처럼 아프고 명치가 저릿저릿했다. 먹은 것도 없는데 체한 것 같았다. 굿 소리는 점차 커지다가 작아지다가 했다. 그것 말고는 다른 이상한 일은 없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이게 언제 끝나는 건지 오늘 집에 갈 수는 있는지 몰라서 시간 가는 게 너무 느리게만 느껴졌다. 이럴 거면 차라리 누가 날 깨울 때까지 잠을 잤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하던 찰나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누군가 우는 것처럼 흑흑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옆 창고에 들어간 선배가 무서워서 우는 건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는데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렸다. 작고 가느다란 소리였다.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희미했다. 그렇지만 들렸다. 잠이 확 달아났지만 나는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내가 움직이면 그 소리가 가까워질 것 같았다. 소리가 나자 울음소리가 더 커졌다. 그것으로 우는 게 선배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숨죽인 채 우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서 미칠 것 같았다. 그리고 점점 더 징소리와 북소리가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날 놔두고 어디 가는 건 아닐까? 문을 열어서 밖을 보고 싶었다. 혹시 굿이 다 끝난 건가? 그렇다면 소리가 뚝 끊겨야지 저렇게 서서히 멀어지듯 줄어드는 것은 아닐 텐데. 오만 가지 잡생각이 다 들었다. 그중 가장 큰 것은 여기서 언제 나갈 수 있냐는 거였다. 울음소리가 점점 더 커졌다. 이제 징소리도 북소리도 할머니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들리는 것은 내 신경을 갉아먹는 것처럼 계속 희미하게 들리는 각작거리는 소리뿐이었다. 그리고 울음소리. 그만해. 내가 잘못했어. 울음 섞인 선배의 비명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그 순간 뚝 하고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선배의 울음도 그리고 각작거리는 소리도 다 끝난 것 같았다. 귀신이 선배가 하는 사과를 듣고 용서해 준 걸까? 이제 다 끝난 것은 아닐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는 귀를 기울였다. 그런데 할머니가 이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던가 의문이 들었다. 찢어지는 비명소리와 각작거리는 소리가 동시에 들렸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미칠 듯, 각작거리는 소리에 놀란 듯 선배가 비명을 질렀다.
놀란 마음에 나는 웅크린 채 그대로 눈을 감고 귀를 틀어막았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창고 안이 습하고 더운 듯 느껴졌다. 한참 후 눈을 뜨고 나서야 나는 내가 펑펑 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눈물과 콧물이 줄줄 흘러서 무릎을 적셨다. 그리고 바로 법당 문 앞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제대로 듣고 나서야 깨달았다. 이건 나무 상자 같은 것을 손톱 같은 것으로 긁는 소리라는 것을. 상자 안에서 무언가 나오려고 하는 것처럼. 상자의 모서리를 손톱으로 긁으면서 마치 쥐구멍처럼 구멍을 내고 안을 파고들려는 것처럼. 점차 소리가 커져갔다. 끊임없이 각작거리는 소리에 머리가 텅 비는 것 같았다. 홀린 것처럼 앉아서 창고 문을 노려보자 문 아래쪽에서 점차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뭔가 빠져나간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것만 바라봤다. 소리가 커지면서 조금씩 문 구석이 움찔거렸다. 마치 무언가가 안에 들어오려고 용을 쓰는 것처럼. 비명이 나올 것 같아서 나는 입을 틀어막았다. 비명 대신 울음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즉시 각작거리는 소리가 커졌다. 반드시 안으로 들어와 나를 잡아먹기라도 할 것처럼 거세지는 소리에 미칠 것 같았다. 사람이 너무 긴장하면 미친다고 했던가? 두렵고 미칠 것 같고 죽기 일보 직전인 것처럼 심장은 뛰고 결국 여린 내 정신은 그것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그대로 기절했다. 의식을 잃은 것은 아주 잠시였던 듯했지만 정신을 차렸지만 여전히 사방은 어두웠다. 다 끝난 걸까? 아니면 다들 나만 놔두고 어디로 간 건 아닐까? 죽을 것 같은 공포에 시달리며 나는 조심스럽게 팔을 뻗어 창고 문을 건드렸다. 그러나 손에 닿는 것은 차갑고 끈적하고 물컹한 것 사람 피부와 같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있는 힘껏 비명을 지르기 위해 입을 벌렸다. 때마침 할머니의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면 목청이 찢어져라 소리를 질렀을 것이 분명했다. 차가운 피부의 여자가 내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풀어헤쳐진 검은 머리카락이 등까지 길었고 피부는 물처럼 차가웠다. 그리고 그 눈. 퀭하게 뚫린 두 개의 검은 동공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마 아래 보이는 것은 검은 두 개의 구멍뿐이었다. 내가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그녀가 나를 향해 씩 웃었다. 새빨간 입술이 벌어지며 가지런한 하얀 이가 보였다. 아니다. 이가 아니라 구더기였다. 우글우글 움직이는 것들이 여자가 입을 벌린 순간 우수수 쏟아져 내 발과 무릎에 떨어졌다. 궁실궁실 움직이는 것들이 내 무릎을 타고 올라오거나 바닥에 떨어졌다. 그 툭툭 거리는 소리 그리고 감촉. 미칠 것 같았다. 이대로 차라리 심장이 멈춰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여자는 내 반응이 재미있는 듯 계속 입을 벌려 구더기를 토했다. 그러던 여자가 갑자기 목을 비틀어 꺾더니 고개를 숙이고는 제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 검은 눈구멍이 보이지 않아 다행이었지만 다시금 들리는 소리. 소리의 정체를 깨달은 순간 나는 그대로 뒤로 넘어가 기절하고 말았다. 여자는 손가락으로 제 눈두덩이 안쪽에 뼈를 긁어내고 있었던 거다. 정신을 차린 후에야 나는 내가 법당 밖으로 나왔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엄마가 있었고 나리가 멀거니 나를 보고 있었다. 엄마는 펑펑 울고 있었지만 선배 부모처럼 비명을 지르지는 않았다. 선배는 온몸이 생채기투성이었다. 자신의 손톱으로 온몸을 자해한 것이었다. 탈진한 나를 데리고 부모님은 병원으로 갔다. 선배 역시 병원으로 갔지만 학교로 돌아온 것은 나 하나뿐이었다. 이후로 나리에게 들은 바로는 그 선배들이 학교 뒷산에 있는 사당에서 담배를 피다가 불을 질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홍기가 차 결혼을 앞두고 죽은 여자를 기리는 사당이었는데 불에 완전히 전소가 되어 모시고 있던 위패도 없어졌다고 했다. 그래서 곧 귀신에게 홀릴 거라고 알았지. 내가 선배들을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 끝까지 모른 척할 생각이었다고 나리는 말했다. 그것도 그 원한이 가장 강한 보름 후였기에 원한이 강해 애꿎은 나까지 덤태기를 쓴 거라고 했다. 그럼 왜 마음을 바꿔서 도와준 건데? 내 질문에 나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내 얼굴을 보며 씩 웃었다. 이후 몇 년이 지나고 나서도 그 사건은 내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부산을 떠나 대전으로 이사한 후에도 그날의 공포는 쉽게 잊히지 않았다. 대전의 새로운 학교와 친구들 속에서 나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그날의 일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나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로 다른 고등학교로 진학한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다. 부모님도 그 사건 이후로는 나리와 그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렸다.
그저 그 집안 일이니 신경 쓰지 말라는 말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나리를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나에게 잊지 못할 공포와 동시에 특별한 인연으로 남아 있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나는 부산으로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다. 오랜만에 부산을 다시 방문하니 묘한 기분이 들었다. 어릴 적 친구들도 보고 싶고 나리가 잘 지내는지도 궁금했다. 수학여행 일정이 끝나고 자유시간이 주어지자 나는 과거에 살던 동네로 향했다. 나리의 집이 있는 골목도 한번 가보고 싶었다. 기억 속의 그 골목은 여전히 소름 끼치게 조용했다. 그 집은 여전히 불 꺼진 연등과 비치볼이 매달려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 집 앞에 섰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나리가 문을 열고 나왔다. 그녀는 많이 변해 있었다. 키도 자라고 얼굴에도 어른스러움이 묻어났다. 나를 보자 그녀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너 여기 웬일이야? 나리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그냥 오랜만에 부산 와서 너 잘 지내나 궁금해서.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나리는 나를 집 안으로 들었다. 할머니는 여전히 그 집에 계셨지만 건강이 많이 나빠지셨다고 했다. 나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준비하며 할머니를 돌보고 있었다. 그날의 사건 이후로 나리는 더 강해졌고 할머니의 뒤를 이어 무당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고 했다. 가끔은 무섭기도 해. 내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두렵기도 하고. 나리는 고백했다. 나는 그녀의 결심을 존경했다. 그리고 무섭고 어려운 길을 걷기로 한 그녀의 용기를 응원했다. 우리는 그날의 사건을 다시 얘기했다. 나리는 할머니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고 이제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때 너랑 그 선배가 겪었던 일은 나에게도 큰 깨달음을 줬어. 내가 가진 능력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됐거든. 나리는 진지하게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그녀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 작은 소녀가 아니었다. 이제는 자신의 길을 가는 강한 여인이었다. 그 후로도 나는 가끔 나리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녀는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계속 무당으로서의 삶을 이어갔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그녀가 그 집과 저를 관리하며 지역 사람들을 도왔다. 나는 대전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기 시작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끔은 나리와의 기억이 떠오르곤 했다. 어느 날 나는 부산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 부산은 나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 도시였기에 결혼식을 그곳에서 올리기로 했다. 결혼식에 초대된 사람들 중에는 나리도 있었다. 오랜만에 만난 그녀는 여전히 강하고 아름다웠다. 그녀는 나와 내 신부를 축복해주며 웃었다. 내가 행복하길 바래. 나리는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결혼식 후에도 우리는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았다.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 해줄 친구가 있다는 것은 큰 위로가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날의 기억은 우리를 묶어주는 특별한 인연으로 남았다. 나리는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무당이 되었고 나는 대전에서 가정을 꾸리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갔다. 우리는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가끔은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며 웃곤 했다. 그렇게 우리의 인연은 계속 이어졌다. 세월이 흘러도 그날의 사건은 잊히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공포를 넘어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다. 우리는 그날의 경험을 통해 서로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고 서로의 성장을 도왔다. 나리는 나에게 강한 친구로 남았고 나는 그녀에게 소중한 인연으로 남았다. 나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글을 마친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서로를 응원하며 인연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의 경험은 우리의 삶의 중요한 지침이 되었다.